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르크 샤갈의 생애와 작품 또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전시를 소개해 주셨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경선이 님이 샤갈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잘 알려주는 것도 되게 고맙네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운전하면서 그 모니터링 겸 다시 이렇게 틀어놓고 들었는데 제가 참 깜빡깜빡해가지고 마지막에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랬습니까? 98살까지 사셔서 네. 1985년에 작고하셨는데 10년을 제가 깎아버리고 아이고. 1974년으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제가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좀 깜빡깜빡 실수를 해서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네. 제가 혹시라도 듣다 수정할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고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들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를 기반으로 예술가를 좀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지금 9월에 시작돼서 동대문 DDP에서 1월 31일까지 보실 수 있는 전시로 장 미셸 바스키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이란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바스키아를 좀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하도 전현무 씨가 자기가 무스키아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김찬용 도스턴티님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러니까 그 미술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스키아보다는 배우지 않고 하시는 예술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웃사이드 아트 해가지고 오. 차라리 개인적으로 뭐 한국의 앙리 루소가 됐든 아니면 한국의 모드 루이스가 됐든 이쪽에 사실 조금 더 적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술 형식 자체가. 네. 근데 대중적으로 바스키아가 좀 더 유명도 하고 솔직히 더 있어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스키아를 더 붙여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바스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좀 그런 차이점도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대문 DDP 얘기해 보면 저 옛날 얘기 해볼게요. 여기 동대문 야구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운동장.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야구장이었거든요. 언제 바뀐 거죠? 저도 확인해봤더니 이게 1925년에 처음에는 경성운동장이란 이름으로 시작이 됐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말씀하신 2007년까지 동대문 운동장으로 유지가 되다가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낙후됐죠. 도시 좀 재개발을 해보자, 도시재생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곳에 랜드마크를 새로 짓기 위한 계획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4년에 지금 우리가 만나보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란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좀 전시 디자인 예술을 복합적으로 선보이는 문화예술 공간이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외국인들이 서울을 놀러 왔을 때 꼭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까지 됐던데 여기가 전시실이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네네. 전시 공간으로서는 어떤가요? 여기가 실제로 예전에는 서울에도 큰 전시 공간은 좀 한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우리 좀 이름 익숙한 공간이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공간 미술관들만 조금 익숙했었는데 그 규모급으로 좀 대형 전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추가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건축물 자체가 자하 하디드라고 지금은 작고하신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을 했다 보니까 이게 네오퓨처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실제로 가보시면 좀 우주선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생겼잖아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건물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그런 건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2015년에 죽기 전에 뭐 방문해봐야 하는 건축물 50, 52 이런 데 선정이 막 되면서 건축학도들이 실제로 해외에서도 워낙 많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유명해서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부에 최초에는 원래 배움터라고 해가지고 좀 더 한국적인 이름으로 전시 운영하는 공간들을 나눠서 대관하는 형태였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낯설게 들리겠다 싶었는지 지금은 그냥 뮤지엄, 전시장이란 이름으로 전시 공간을 빌려주고 있고 그 공간에서 바스키아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배움터라고 불렸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원래 그 간송 문화전하고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열렸어 가지고 맞아요. 네. 네, 꼭 뭐 해외 작가 아니더라도 국내 이런 문화유산 같이 볼 수 있게끔 전시가 많이 됐어 가지고 지금도 좀 복합적으로 뭐 해외 미술품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 문화예술이나 디자인도 함께 선보이는 공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별명이 이거 약간 인종차별적 발언이긴 한데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생전에도 사실 언론에선 그 워딩으로 소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기록상으로 바스키아가 피카소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워낙 미술관에 많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 피카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앞에 블랙이 붙다 보니까 네. 이게 흑인 예술가거든요, 바스키아가. 그러다 보니 자기는 실제로 생전에 얘기했던 것도 자긴 블랙 아티스트가 아니다. 자긴 그냥 아티스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감정을 늘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생각엔 전현무님께서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스키아가 본인이 붙이셨나요 혹시? 아, 그 잘 그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붙여지는 어떤 별명들이 생기는 것처럼 바스키아도 미술계에서 유명해지면서 그런 워딩의 별명이 생겼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원하진 않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전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반고우 이중섭, 한국의 네네, 프리다 맞아요. 칼로, 뭐 천경자 이런 식의 워딩이 생전에 본인 의지랑은 상관없이 붙은 별명들이 있어가지고 바스키아 또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생은 짧아요. 네. 되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쵸. 27에 죽은 아이고. 그 세상을 떠나신 거여가지고 네. 진짜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생이신 거죠? 이분이 1960년생이고요. 1988년에 가셔가지고 뭐 그 만 나이로 했을 때 이제 27에 가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나이로. 네. 그때는 미국에서도 뭐 인종차별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텐데 맞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뭐 이 별명을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존 인터뷰에도 좀 이상한 질문 많았어요. 네, 뭐 맞습니다. 지하실에 갇혀서 그림만 그리신다면서요? 이런 인터뷰가 실제로 진짜 있었네요. 언론사 인터뷰에서. 네, 저도 기록을 전달받고 확인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그 질문을 받고 그런 표현 좀 기분이 안 좋다. 저는 어디도 갇히지 않았고 내가 백인이었다면 그저 거주 작가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아예 답변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그 작업실을 뭐 갤러리스트가 빌려줘가지고 그 공간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지하 공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진짜 예술가였으면은 뭐 레지던시 같은 공간처럼 작가 작업실을 갤러리가 임대해줬다 이 정도의 인식으로 봤을 텐데 사실 뭐 워낙 갤러리스트가 작품을 많이 요구해서 찍어내듯 그 공간에서 그렸다라는 그런 설과 기록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말씀하신 그 흑인이란 특성 때문에 좀 편견의 시선이나 언어로 인터뷰당한 적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기록들 또한 꽤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생애를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좀 독특한 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뭐 거리의 예술가, 뭐 당대 차별받던 흑인 예술가 이런 식으로 소개되다 보니까 네. 되게 가난한 예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바스키아의 아버지는 IT 출신의 그 흑인이었지만 회계사셨어가지고 잘 사는 중상층 가정이었다라고 하고요.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신데 문화예술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그 모마 미술관이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이런 뉴욕의 좋은 미술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실 당 시대의 미국 흑인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좀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다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흑인 가정의 느낌은 전혀 아니네요. 그쵸. 보통 거리 예술가 하다 보니까 되게 가난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거리의 예술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이게 선택적인 거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만 해도 그 보통 부모님하고 가족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던, 특히나 여동생도 2명 있고 해가지고 그냥 단란한 가정인 것처럼 가볍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스키아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이 될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분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아버지 성격은 또 되게 좀 권위적이셨었다라고 해서 바스키아한테 좀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고 하다 보니까 막상 어머니를 또 찾아갔더니 어머님은 그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특히 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10대 시절에 좀 많이 크게 와닿았었다 보니까 가출해서 생활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거리에 머무르면서 거리에서 활동하는 뭐 인디 문화를 즐기는 동료들하고 가까워져서 예술을 하게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성장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특히 1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예술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이 사람이 그 학교 다닐 때 만나게 된 친구 중 하나가 물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늘 가출하고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진 않았다라고 소개되지만 알 디아즈라고 기존에 먼저 이 인디 밴드 문화나 힙합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태깅 문화라는 게 유행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가 그래피티라고 얘기하는 그 장르가 힙합 음악하고 그 브레이킹 댄싱하고 그 섞여가지고 거리에 자기들 원래 조직 같은 거 이제 이미지 남기는 것처럼 뭐 요즘도 사실 우리 홍대나 성수동 가시면은 태깅이라고 많죠. 스프레이로 막 네. 자기들 이미지 이렇게 남겨놓는 거 많이 보셨을 수 있거든요. 그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알 디아즈라는 친구가 이미 그걸 즐기고 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바스키아도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면서 같이 거리에 나가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이모란 이름으로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모가 뭔가요? 이게- SAMO? 세이모? 네, 맞습니다. SAMO 이게 단어를 줄인 거 문장을 줄인 건데요. 이게 same old shit 해가지고 좀 직역하면 욕에 가까운 단어이지만 좀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낡아 빠진 옛날 거 가버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 이제 태깅 그룹명이라고 할까 활동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막 벽에 새기고 다닌 거죠. 세상아 바뀌어라 뭐 이런 걸 우린 반대한다. 세이모가 말한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뭐 아직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 세상에 대한 약간 불만이나 혹은 자기들이 느낀 변해야 된다라는 세상에 대한 관점들을 길에다가 막 새기고 다녔다. 이 세이모란 이름으로 새기고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페인팅을 하다가 어떻게 이 미술계의 탑으로 올라왔습니까? 이 사람이 성공욕이 사실 되게 강하게 스타가 되고 싶어 하긴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실험적인 음악하는 밴드 활동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당시에는 그 머드 클럽이라는 데하고 클럽 57이라고 마치 네. 과거 프랑스의 뭐 살롱 문화 혹은 20세기에는 뭐 거트루드 스타인의 집이 예술가들 모이는 모임터였다 혹은 뭐 몽마르트 언덕 이런 거 우리 들어보는 것처럼 미국의 젊은 예술가들 특히 이런 인디 문화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 클럽에 모여서 뭐 파티도 하지만 예술을 많이 교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르네 리카드라고 당시 이제 좀 독립 비평가 글 써주고 새로운 예술가 막 소개하고 했었던 이 비평가가 이 친구 하는 거 재밌다. 그리고 단순히 메시지 새기는 거 말고 이미지 남겨놓은 것도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힙하고 감각적이다 해가지고 막 소개하는 글을 썼었는데 이걸 보고 그 디에고 코르테즈라는 큐레이터가 자네 재밌다. 내가 좀 신인 작가들 전시를 하는데 뉴욕 뉴 웨이브라고 여기 한번 전시에 참여해보는 거 어떻냐 해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작품을 참여시켰었는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미술판에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비쇼트버그라는 이제 갤러리스트하고 아니나 노세이라는 또 다른 이제 갤러리스트가 관심 갖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작업하는 공간도 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술가로서 완전히 미술계에 진입하게 됐다. 원래는 외부에 있다가 이 기회를 얻은 다음부터는 미술계 내부자로서 거리가 아니라 전시장에서 활동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작업실을 준 건가요? 이게 아니나 노세이? 네, 노세이가 갤러리스트로서 이제 밑에 공간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쇼트버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이름 익숙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작품 주로 막 거래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워홀하고 가까워지는 그 바스키아를 보고 워홀이 그 감각을 인정하는 걸 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비평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시대에 그 미술품 자본
습기 수준으로 시장이 너무 붐업되다 보니까 갤러리스트들이 이거 조금만 약간 마케팅하면 잘 팔리겠다 싶은 작가들은 거의 무작위로 발굴해가지고 막 팔고 그랬던 시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서요. 이제 이 갤러리스트들이 서로 앞다퉈서 미술판에 흑인 예술가인데 나름 이렇게 이슈되는 애가 있네. 이거 잘 밀어주면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1년부터 이렇게 미술가로 활동을 했으면 네. 진짜 6, 7년밖에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반고보다도 더 짧게 활동했다라고 보고 더 10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활동 기간은 정말 짧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들이 여전히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래에 좀 비싸게 팔렸던 작품 하나가 1982년에 제작한 작품 중에 제목은 무제인데 이제 부제로 보통 불리우는 게 뭐 해골 혹은 뭐 해골 두상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한국 돈으로 원가로 얘기했을 때는 1억 1,049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당시 한국 돈 시세로는 뭐 한 1,280억 원 정도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1,628억 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요. 이게 2017년 당시에만 해도 20세기 이후 미술품 거래 작품 중 제일 비싼 작품으로 등재됐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마 3위까지 밀려 있을 텐데 그만큼 사실 20세기 이후 현대 작가 중에서는 가격 가치로만 놓고 따지면 거의 최상 탑티어에 해당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게 바스키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작품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막 예쁜 그림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진짜 낙서 같은 느낌? 혹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 써 있고 그래요. 네네. 실제로 이거 작품 보시면은 국내에서 많이 평가할 때 낙서화라고 그냥 번안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그래피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는 형식 자체가 이게 원래 어원이 그라피토라고 해가지고 긁다라는 어원에서 온 거여서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제 벽에 역사적인 사실이나 왕의 이미지나 이런 거 새기는 문화가 있었고 그게 약간 현대판으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로 나온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전에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을 만한 예술가가 잭슨 폴록 이런 예술가가 거리에 물감 뿌리거나 이런 형태의 양식이 유럽에서도 앵포르멜이란 이름으로 막 유행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직전에 또 미국에서 우리 아까 이름 언지한 앤디 워홀 이런 예술가나 혹은 사이 톰블리 이런 예술가가 약간만 미술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전에 그 초현실주의란 장르가 또 미국에도 미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을 막 표현하는 이런 예술 장르들이 막 유행했었거든요. 이 양식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바스키아라는 예술가는 미술이 꼭 어찌 보면 기득권 권력 공간에 해당하는 미술관 내부에서 되게 고상하게만 존재하지 않아도 거리에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펼쳐나갔었던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점에 있었던 미국 그래피티 아트 양대 거장이 키스 헤링이란 예술가하고 바스키아라는 예술가로 손에 꼽히기 때문에 그중 바스키아가 조금 더 약간 공격적인 형태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문제나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이나 이것들을 거의 마치 초현실주의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무의식을 끌어내거나 이런 예술 연구를 했었던 것처럼 자기 무의식에 있는 그런 감각이나 언어들을 마치 자기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기호나 낙서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펼쳐내서 그려내는 게 바스키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작품을 남겼습니까? 네, 사실 바스키아가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종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당시에 많이 제작했었던 게 그 찰리 파커라고 음악가나 혹은 조 루이스라고 권투 선수 중에 당대 그 음악으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재즈 음악가나 혹은 그 복싱 챔피언 같은 선수들이 뭐 인종 차별이나 주변의 이용 때문에 단명한 그런 영웅 같은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들을 작품 속에 이 사람이 존경과 헌사로 표현하면서 서양인들의 미술사 안에서는 늘 백인의 영웅단만 존재했었고 흑인들은 거의 뭐 배경이나 노예 같은 모습으로만 등장했었는데 그 흑인을 역사의 중심점, 예술의 주체이자 주인공이자 그런 어찌 보면 아이콘으로 표현한다라는 개념이 기존의 그 서양 미술사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인종적 접근이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높게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서양 미술사 안에서 자기 족적을 명확하게 남긴 첫 번째 흑인 아티스트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와.
자기 족적을 명확하게 남긴 첫 번째 흑인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지금 현재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 이 전시는 1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시죠. 신노입니다. 일루미네이션. 신노이의 일루미네이션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공님, 불안한 청춘을 자신만의 예술로 승화시켰네요. 다만 주위 어른들이 바스키아를 돈으로 보고 대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사님, 왕관, 또 왕관. 5091님, 벽화들이 어제 그린 것처럼 힙하네요. 강력한 색이 정신없다기보다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전 사실 이 포스터도 재밌어요. 이게 포스터 맞나요? 여기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전시 포스터는 아닐 것 같고 이거 기존에 그렸었던 작품 이미지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요. 작품 이미지를 이용해서. 근데 그 왕관 있는 그 공룡 이미지가 되게 많이 사용돼가지고 패션 브랜드하고도 협업해서 티셔츠에 새겨진 것도 있고요. 저도 그걸 본 것 네, 같아요. 모자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럴 네,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자 쓰고 오셨네요. 네, 이건 지난 국내에서의 바스키아 회고전이 있었을 때 근무를 했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샀었던 건데 오늘 마침 바스키아를 안내하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왕관을 쓰고 왔습니다. 지금 전시 중에 그 전시에서 팔고 있는 굿즈입니까? 지금 아트샵은 옛날 제가- 건가요? 네, 이게 지난번에 한 2, 3년 전에 아하. 국내에서 한 번 또 대규모 회고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땐 제가 근무를 했어가지고 음흠. 그때 구매를 했었던 거. 그렇군요. 자, 오늘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또 장 미셸 바스키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바스키아가 어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예술가의 길에 들어섰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낙서 화가라고도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그래피티 예술가거든요. 네네. 그래피티가 벽에 낙서하는 벽을 크게 그림 그리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익숙할 게 아마 최근에 런던에서 손흥민 그래피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익숙할 텐데 네네네. 그 그래피티 작업을 많이 했나요, 바스키아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손흥민 선수분가 남겨진 그 벽화 같은 경우에는 공공협의가 다 된 퍼블릭 아트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래피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구분하자면 공공미술에 해당하는 형태이고요. 그 그래피티 정신의 핵심은 허락 안 받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 단어 하나 붙여 얘기하면 그래피티 아티스트들한테 그 바스키아 시대의 간지였어다라고 소개되는 거는 그 스프레이도 사서 쓰는 거 아니라 줍거나 훔쳐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예술이었었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미술계를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강해서 허락받지 않고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하는 형태가 그래피티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바스키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이유가 바스키아는 거리에서 활동하다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술계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거리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예술가이거든요. 자기가 공격하던 그 대상이 됐네요. 그쵸. 그 자체가 되어버린 오히려 자본에 흡수되어버린 예술가인데 키스 헤링을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그래피티 정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키스 헤링은 이제 미술계에 흡수됐다가 그것에 대해 이제 신물을 느끼고 다시 거리로 돌아오고 세상을 떠난 그래피티 아티스트여가지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바스키아가 그 시작에 있었던 제일 상징적인 예술가로 손에 꼽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스키아도 30살부터는 돌아오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 시기까지 못 갔을 못 수도 갔으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사실. 아마 요즘 서울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한 그래피티는 그걸걸요? 그 을지로에 가면 예.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을지로요. 네, 요새 이 힙지로라 그래가지고 왜 거기 을지로에 옛날 철공소 있고 네네. 뭐 나사 팔고 공구 팔던 가게들이 전부 식당으로 변했잖아요. 네네네. 그 가게들이 문 닫으면 철문이 내려오는데 네. 그 철문이 지금 그래피티로 거의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예술가들이 다 그려놨네요. 그건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가지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 가게 주인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게 원래 그 가게가 어떤 가게였는지나 혹은 지금 뭘 팔고 있는지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확실히 그래피티 문화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 같은 게 조금은 관대해졌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래피티라는 단어로 잘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스트리트 아트나 스트리트 아트. 아니면 어반 아트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아. 그래피티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 너무 보수적이고 기득권 중심이어가지고 그 시스템 밖에서 공격하겠다이다 보니까 그래피티 정신 지키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유일한 예술가는 영국의 뱅크시라는 예술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수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된 구역에서만 예술을 한다거나 아닌 건물주나 누군가의 허락이나 의뢰를 받고 제작해주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형식은 그래피티의 형식을 띠고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대중에게 밀접한 공간에 와 있는 예술이 됐다는 건 분명한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반항 정신하고는 조금 이제 희석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피티에 사실 뱅크시가 제일 우리에겐 익숙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우리 시대에는 사실 뱅크시란 예술가가 제일 좀 대중적으로 익숙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뱅크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스프레이를 메인 재료로 이용하긴 하지만 그 이 사람은 스텐실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틀 만들어 놓고 거리에 나타나서 기습적으로 진짜 몇 분 만에 칙 뿌리고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지를 찍어내는 거의 판화처럼 찍어내는 형태로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요즘엔 그냥 거리의 예술하는 도시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스트리트 아트, 어반 아트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뱅크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락받은 장소의 작품을 한다기보다는 정체도 안 밝히고 기습적으로 갑자기 거리에 나타나서 남의 집이나 남의 건물 벽 같은 데다가 세상을 위한 메시지 같은 걸 남기다 보니까 최초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 정신에 제일 좀 융합되는 걸 현대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의 유일무이하게 인정받고 있는 게 뱅크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텐실이면 그건가요? 왜 종이에다 동그라미 네모 구멍 뚫어가지고 그 위에다 스프레이 뿌리는 방식? 맞습니다. 아, 그 그렇게 하는군요. 어린이들도 그 약간 그 두꺼운 마분지 같은 거 네네네네. 칼로 도려내고 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바스키아로 돌아가면 바스키아의 작품이 마치 해부학 드로잉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처럼 그렇게 그린 그림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다 보면은 마치 뭐 투시대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사람 몸을 그려도 안에 막 장기가 같이 낙서로 뒤섞인 것처럼 그려진다거나 해골을 그려도 그 머릿속에 보이는 것처럼 그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로 보통 해석되는 건 7살 때 좀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다고 하고요. 이땐 뭐 집에 분위기도 가정적이고 좀 좋았을 때. 네, 좋았을 때이다 보니까 병원 생활할 때 이제 어머니가 아들 이제 빨리 회복되고 그 시간을 잘 보내라고 마티스란 예술가의 어머니는 그림 그리라고 물감하고 도구 사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바스키아의 어머니가 조금 독특했던 게 그레이의 해부학이라고 의학 서적을 갖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린이 보는 서적이 전혀 아니었고요. 완전 의학 전공자들이 보는 서적이어가지고 안에 내용 자체도 되게 전문적이고 어렵지만 이미지도 다 약간 뭐 핏줄이나 뭐 근육 이런 모습들이 다 도감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었어가지고 바스키아가 어릴 때 이 책을 병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접하고 보면서 뭐 자기 몸이 어디 다쳤나 이런 거 막 상상하면서 많이 봤다 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아마도 어린 시절 어찌 보면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도 다가왔을 수 있었을 그 해부학 이미지가 이 사람 예술 양식이나 혹은 뭐 상처나 고통을 표현하는 데 베이스가 됐을 거다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실제로 작품 보시면 이렇게 투시된 듯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보여지는 작품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왕관 이미지는요. 사실 이분이 제일 유명한 기호가 이 왕관이잖아요. 지금 차영님 모자에 있는 것 같은. 네, 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GD가 이걸 문신으로 하기도 하고. 네, 팔에 이렇게 새기셨었죠, 그 GD님께서. 이 왕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스키아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스키아는 말씀드린 성공력이 되게 강했던 예술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리에서 시작은 했지만 자기는 그 앤디 워홀 그런 예술가처럼 스타가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으로 보통 기록이 돼가지고 결국 왕관은 자기가 그림 속에 많이 그렸던 아까 언제 했었던 찰리 파커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나 조 루이스 같은 전설적인 복싱 선수처럼 자기가 그런 왕이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꿈이자 희망이자 성공에 대한 상징 열망으로
늘 되게 반복해서 그려지거든요. 자주 그리는 도상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제일 좀 예쁘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익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관 이게 은근 심플한데 예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래에 와서는 특히나 패션 아이템 같은 데도 워낙 많이 사용되고 특히나 바스키아 좀 팬인 분들은 이게 말씀드린 희망과 성공 혹은 꿈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걸 좀 아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고 본인도 그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소비도 많이 되고 바스키아 시그니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앤디 워홀 얘기를 하셨는데 앤디 워홀하고 실제로도 가까운 사이였다면서요? 네, 사실 처음 만남 자체가 좀 독특했다라고 기록되긴 하는데요. 앤디 월은 바스키아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슈퍼스타 예술가였었다 보니까 우연히 거리에서 앤디 월이 식당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거리 예술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스키아가 따라 들어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엔 엽서 같은 데다가 그냥 자기가 낙서해서 거리에서 이제 파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앤디 월한테 보여주면서 뭐 일반적인 기록상으로는 뭐 한 1달러 정도에 팔았다. 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앤디 워홀이 처음에는 별 흥미 없는 듯 하다가 생각보다 감각적이고 재밌네라고 반응을 했고 그 앤디 워홀의 반응과 나중에 이 친구 재능 있는 것 같다 해서 둘이 아예 협업까지 하게 되면서 아까 잠깐 언제 했었던 비쇼트버거라는 그 갤러리스트가 앤디 워홀한테만 투자할 게 아니라 앤디 워홀은 오히려 지금 완전 정점에 가 있는 굳이 가볍게 얘기하자면 앤디 워홀은 완전 이미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알파코인 중에 제일 가능성 있는 게 바스키아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투자가 시작되니까 주변에 다른 이제 컬렉터나 혹은 갤러리스트들도 다 달려붙어가지고 붙기 시작했군요. 그쵸, 작품을 계속 의뢰하니까 아까 그 인터뷰 중에 거의 뭐 노예처럼 지하에서 그림 그린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자기 영감이 떠올릴 때만 그림 그린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공간 내줄 테니까 너 한 달 안에 작품 몇 개는 그려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다 보니까 거의 공장처럼 그려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미국 자본주의 시대가 학대함으로써 세상을 떠나게 만든 예술가다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작품을 거의 찍어냈네요. 그쵸. 특히나 이 작품 특성상 되게 빠르게 그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짧은 생을 살았는데도 작품이 굉장히 좀 많이 유통된 편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찍어내려고 그랬겠죠 뭐. 그쵸. 자기도 사실 성공욕이 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만약 좀 오랜 시간 작품 걸리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든 좀 집중하면서 작품을 좀 필터링하면서 내놨을 텐데 작품 자체가 되게 속도감 있고 버려진 것들 이용해서 빠르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 욕망하고 그게 뒤섞여 버려가지고 거의 진짜 마치 세포가 증식하듯이 폭발했었던 게 바스키아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놀라운 게 1960년생이잖아요. 네, 60년생이면 지금 살아 있어도 네네. 70도 안 된 거예요. 65세. 그쵸. 그 1960년생 지금 뭐 방송인이나 연예인분들도 많다 많죠. 보니까 가끔 방송에 소개될 때 뭐 지금 친구분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얼마든지 사실 그 잘 챙기면서 건강히 활동했다면은 지금도 활동했을 수 있을 예술가인데 근데 그 얘기는 있습니다. 본인도 자기 작품에다가 가끔 그 메시지를 남기고 했었던 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왕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도 27살에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존경한 그런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도 단명했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자기 말대로 되어버렸다라는 평을 받고요. 이게 시대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그 시대에 보통 미국 3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원래 평가받았던 게 바스키아, 키스에린, 케니 샤프라는 예술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명한 두 예술가는 지금 우리가 전설처럼 막 얘기하고 회고하는데 케니 샤프라는 예술가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분은 20대, 30대 때 그리던 걸 아직도 거의 그대로 그리고 있어가지고 작품이 뭐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뒤처져 버린 예술가 취급을 오히려 받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단명했기 때문에 전설이 된 부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슬픈 면이 있네요. 그렇죠. 짧은 생을 살다 갔고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크는 그런 예술가인데 이 장 미셸 바스키아가 정말 좀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요? 이 그림이 네네.
그렇게 정말 위대한 그림인가요? 이거는 위험 발언일 순 있는데 네. 저는 이미지 자체로만 놓고 따지면 전혀 위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보고 감동했다거나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보면은 전 오히려 왜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마치 반 고흐 같은 예술가처럼 음악으로 따지면 절대 음감 있는 것처럼 색을 쓰는 방식이나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뽑아내는 드로잉이나 이미지들이 속된 말로 되게 힙하고 디자인적으로 잘 조합하는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미지가 세련되고 감각적인 건 분명한데요. 그게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수준의 위대함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단일 작품으로만 그 예술가의 작품 세계가 평가받진 않다 보니까 말씀드린 그 차별의 시대 속에서 흑인 예술가로서 그 인종에 대한 문제와 어찌 보면 반 고흐가 표현해 왔던 방식의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거기에다가 그 타고난 감각으로 색감이나 디자인적으로 힙하게 표현하는 그 감각이 잘 융합돼가지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큰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연마나 혹은 엄청난 고뇌 끝에 도달하게 되는 장인 정신의 예술이라기보다는 막연히 존경하기에는 평생 약물 중독으로 살다가 27에 심정지로 단명한 예술가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보다도 한참 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술가가 그 어린 나이에 남긴 결과물을 막 너무 위대합니다. 이건 진짜 찬미해야 돼요. 이런 수준으로 막연히 이름이 유명하다고 막 올려서 얘기하는 건 전 오히려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그 짧은 생이었지만 불타는 그런 감각을 선보였고 거기에 명확한 매력은 있는데 그게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시대 가치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눈으로 좀 더 넓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살았다면 계속 살았다면 이분의 예술 세계가 더 진화했을까요? 저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들 예상하는 게 앤디 워홀이 바스키아가 그래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억제기였다란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도 줬고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는데 워홀이 세상 떠나고 그 약물 활용이 너무 관함용되면서 바로 다음에 또 세상을 떠난 게 바스키아였었기 때문에 워홀이 없는 상태에서 바스키아였었다라면 제 상상력 안에서는 그 같은 형식을 답습하다가 미술계에서의 어찌 보면 냉정한 그 비판과 시장 안에서의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공격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보다 좀 그 위험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과는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뭐 키스 헤링이나 다른 동료들이 다 같이 장수했다면은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 어찌 보면 뱅크시의 또 다른 멘토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영감을 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미 작고하신 예술가의 미래는 누구도 알 예상할 수 수 없죠. 없다 알 수 보니까 없죠. 그냥 각자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바스키아 작품 중에 좀 좋아하는 건 아까 왕관 저도 사실 좋아해가지고 지금 모자도 쓰고 왔지만 사실 바스키아 전시에 그 되게 투명한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리폼해가지고 제 여행 다니는 캐리어 다음에 한번 사진을 공유드리면은 캐리어 정면하고 캐리어 주변에다가 다 바스키아 스티커로 도배해놨거든요. 오. 근데 이게 뭐 말씀드린 이미지가 너무 좋고 존경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그런 그 보수적인 시스템 틀을 깨는 느낌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새 캐리어에다가 다 도배해버렸더니 거의 거적대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너무 아끼면 되게 조심조심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되게 공격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니 그 캐리어도 오히려 유럽 갔을 때도 그 훔치는 그 이민자 도둑 같은 애들도 그냥 낡은 거여가지고 더 안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에서도 좋아서 1982년에 제작한 무제 그 크라운이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요. 아까 제일 비싸게 팔렸다는 작품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 중에 1981년에 제작된 무제 스컬 이제 해골이란 작품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인사나 사회적 메시지를 배제하고 그냥 미술적으로 시각적 기술 패턴 안에서 바스키아의 그 색조합이나 특성이 제일 좀 이 사람이 그런 절대음감 같은 컬러리스트, 색채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있구나 라는 게 제일 잘 담긴 작품이라고 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그 81년작 무제 스컬이어가지고 그 작품을 좀 많이 그래도 흥미롭게 보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동대문 DDP 전시회는 작품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공간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고 들었고요. 9개국에서 기관 포함해서 개인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좀 끌어 모아 가지고 왔다라고 네. 들었고요. 그래서 70여 점의 작품이 있고 바스키아가 생전에 남긴 작가 노트까지도 다 만나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요. 좀 전반적인 바스키아의 삶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예술을 했는지 그 전반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 미셸 바스키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제 김찬용님과는 2025년은 마무리하고 2026년에 뵙게 될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미리 연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연말 연시에도 문화예술과 함께 좀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연초에 그 연초와 어울리는 전시나 작가를 또 선정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석춘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뵐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